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만취해서 또 폭행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의 주인공 김동선 씨는요. 그 아시안게임의 승마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네.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1989년생이니까요. 예. 만으로는 이제 28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에서 뭐 3번이나 땄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예.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고요. 마장 마술 부분에서요. 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마장 마술 부분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땄죠. 네. 그 당시 단체전이 이제 정유라 씨하고 같이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이었다고 하죠.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글쎄요, 이제 지난 9월에 그 모 대형 로펌 변호사, 신입 변호사들이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그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중간에 이 김동선 씨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합류를 해서 처음에는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 반말을 한다든지 존댓말을 써라 나에게, 그리고 똑바로 앉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폭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리든다든지 이런 변호사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네. 여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폭행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지난 9월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좀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존댓말을 써라.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28이면요. 사실은 로스쿨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 여러 가지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하나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과 모 대형 로펌 이 사이에는 의뢰인과 그다음에 고객 관계 이것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이 대형 로펌은 말이죠. 성우보다는 자문에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자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룹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이 법률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이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객이죠. 이런 관계에서 결국은 상하 관계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댓말을 써라, 똑바로 앉아라.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또는 선생님이 자식한테 또는 학생한테 하듯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갑을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전형적인 어떤 갑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발생은 9월에 했는데요. 왜 이제야 알려지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변호사들이요. 그렇다면 10명이면 알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10명의 변호사 중에 사실은 뭐 그 언론사에 근무하는 그 고위 간부의 딸도 있었다는 것이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대형 로펌에서 그런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입 변호사들한테.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막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오히려 또 자신의 어떤 몸담고 있는 로펌이 곤란해질까봐 이것을 또 뭐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중에 언론사 간부의 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업무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법률 자문사와 뭐 협력 관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저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게 알려지게 됐을까 하는 의문인데요. 결국은 글쎄 10명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데다 흘려가지고 언론사에서 캐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 피해자가 한 명이 그 아버님이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사에서 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마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긴 했지만은 폭행을 당한 변호사가 직접 뭐 고소고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고발한 것이죠. 이건 네. 이제 직접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고발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욕죄하고 폭행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발이 되면
이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예.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사를 하다가 내지는 뭐 재판을 하다가 나는 저 사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처벌을 못하는 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고발이 있으면 일단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변호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네, 하면 그러면 거기서 처벌을 이제 못하는 게 이제 끝나는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형사 3부에서 예. 이제 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뭐 내사를 이 경찰청에서 광수대라고 광역 수사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아직 전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고 네. 수사를 검찰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경찰에서 할지 이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말이죠. 그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집행유예라고 하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사안이 중대해지는 거 아닌가요? 본인으로서도. 맞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올 1월에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예.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종업원을 뭐 폭행한 저장면인가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3월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겁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범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사실은 집행유예를 해주는 이유가 실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잘 하라고 봐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번에는 더 강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실형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런 어떤 집행유예가 없었다든지 과거에 전력이 없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전력도 있었고 사회적 무리도 크게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게 되면 저번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산되는 거예요? 합산되는 거죠. 네. 저번에 8개월을 갖다가 그 봐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번에 이제 좀 구속돼가지고 몇 개월 사는 거 있어요. 예. 그거 빼고 나머지 살고 이번에 만약에 실형이 되면 그것까지 다 같이 구치소에서 복역을 해야 됩니다. 네. 교도소에서 말이죠. 예. 그렇군요. 참 이번 폭행 사건이 벌써 세 번째라고 하죠. 네. 그동안 김동선 씨의 폭행 사건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난 1월 새벽 시간 김동선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 테이블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어서 다짜고짜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야, 와. 똑바로 안 해? 고개 숙인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야! 너 일로 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도 김동선 씨는 하품을 하거나 다리까지 떨며 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로 이송되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차량 내부의 유리창과 의자를 10여 차례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다 찧었어 이렇게 거기다가 바로 참 받는 거 그런데도 이제 뻗어 나가서 플라스틱으로. 결국 김동선 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동선 씨는 2010년 10월에도 특급 호텔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말리는 보안 직원 2명을 폭행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잖아요. 네. 처벌도 글쎄 말입니다. 중요하겠지만 네. 치료가 더 시급한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이런 봅니다.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예,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집행유예 받았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눕기도 하고 뭐 소파에 눕기도 하고 예. 그래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술을 먹으면 그와 같이 자신의 의사로 제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치료를 받는 것이 맞겠고 본인도 뭐 치료를 받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는 거 이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주 요인이 뭐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경 요인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원인이 자유로운 불법행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 자기가 그렇게 술 먹으면 실수하는 줄 모르고
술을 먹었다가 실수를 했다면 그게 감경 요인이 과거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알잖아요. 예. 술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그걸 알고도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경 요인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하나그룹 일가가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07년 3월 김승현 회장이 서울 북창동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날 새벽 둘째 아들 동원 씨가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에게 맞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경호원 경비업체 직원 17명을 데리고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가르마 고루 폭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한테만 맞았습니다. 김 회장님한테 맞았습니다. 이후 김승현 회장은 2차례 출석 거부 끝에 경찰에 출석했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셨나요? 무슨 말씀하세요? 의도 없었습니다. 청계산에 정말 가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김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승현 회장은 2005년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한 뒤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있는데 우리에게 뭐 술집 아가씨한테 우리 당했다 이런 그런 감정 그런 걸로 이제 폭발하셨겠죠. 소리는 났어요. 후하고 소리 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나왔죠. 머리 이제 떠내려 나왔는데. 당시 김 회장은 소화기 여러 대를 집어들고 술집 곳곳에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승현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고요. 교통사고를 낸 뒤에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널리 주목받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 변명이 뭐 궁색해지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개인의 뭐 성격적 특질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돈의 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폭행을 했을 때 직장을 잃는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감히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오너라고 하는 그 점이 아무래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너의 갑질인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그룹 일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기업 오너들의 갑질 폭행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일부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2010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업체 M&M의 전 대표인 최초론 씨는 이 화물 노동자가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하자 회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뒤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줘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제가 안 받았죠. 이제 무릎에 던졌는데 안 받고 있으니까 지갑에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또 201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 수행기사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구두발로 정강이를 채웠을 때는 제가 뭐 빨리 안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버벅댔거나 대가리에 든 거 없는 병 너 같은 게 태어났으니까 니네 엄마 그러고 미역국 먹었냐. 수행기사들은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규정한 100장 분량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정 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시니까 아무래도 속도 위반이나 뭐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처벌을 받았고요. 제가 무슨 항의합니까? 그 항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민감을 제대로한다. 순간 다 주먹에 날라온 거니까. 또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 임모 씨가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2시간 넘게 기내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까
돈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산업 어떤 여건, 뭐 산업 보국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기업이 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약하게 처벌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얘기했던 많은 갑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결국은 손해를 줘야만 이런 행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손해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말이죠. 이와 같이 해서 매출이 하락한다든지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어떤 그 오너들로 하여금 큰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런 어떤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벌적인 대안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징벌적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매출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들이 바로 네. 내지는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